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큐브 스택을 수행하는 폴리시를 스테이트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스테이트가 아니라 영상 정보를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해서 큐브 스택을 수행할 수 있는 폴리시를 학습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스테이트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것은 이 환경 내에 존재하는 로봇과 물체를 포함한 모든 환경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환경 내에서 큐브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세로 위치하는지와 같은 정보들을 함수콜을 통해서 그 즉시 바로 정확하게 수치로 얻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사실 게임이나 시뮬레이터와 같이 가상 환경에서는 가능한 방법이기는 한데, 현실 세계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만약에 로봇이 있고 어딘가에 카메라가 위치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큐브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메라가 적절히 설치된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이 먼저 정교하게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큐브 자체를 인식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큐브 인식 알고리즘을 토대로 여기 픽셀 좌표계에서 큐브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 큐브로부터 이 로봇 좌표계 기준으로 이 큐브가 현재 어떤 포지션에 어떤 자세로 위치해 있는지를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정교하게 한다고 해도 에러를 100% 피해 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영상 기반으로 했을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오클루전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로봇 팔이 와서 이 큐브를 잡는 순간 큐브가 화면 내에서 사라지는 시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라지는 시점에서는 영상 알고리즘만으로는 이 큐브 자체를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 혹은 전체 물체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오클루전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그 순간만큼은 물체의 자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환경에서 이렇게 물체를 다루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사실 지금 환경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물체의 형태도 아주 단순한 형태인 큐브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게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물체의 형상도 굉장히 복잡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난이도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환경에서 조작 태스크를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스테이트가 아니라 실환경,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좀 더 반영한 방법인 영상 기반의 폴리시를 학습하는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적인 환경 설정을 위해서 몇 가지 설명드릴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POMDP라는 게 있어요. POMDP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POMDP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Asymmetric Actor Critic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학습 기반의 매니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폴리시를 학습을 하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리얼 환경에 있는 리얼 로봇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심투리얼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심투리얼이 아니더라도 이 Asymmetric Actor Critic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POMDP인데요. 이전 영상들에서 우리가 작업 모델링을 위해 사용해 온 것은 이 MDP였죠. Markov Decision Process라고 하는 건데, 이 MDP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모델링을 위해서 활용되는 수학적인 도구인데, 기본적으로 모든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환경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왼쪽이 MDP, 그리고 오른쪽이 POMDP를 아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인데요. MDP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 폴리시가 환경으로부터 모든 상태를 얻어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 모든 스테이트를 얻어오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고, 아주 중요한 정보만을 우리가 딱 골라서 이 스테이트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 그 큐브 스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들이 큐브 A, 그러니까 이 빨간색 큐브의 포즈 정보, 그리고 큐브 A와 B, 그러니까 빨간색 큐브와 녹색 큐브 사이의 거리 정보, 그리고 엔드 이펙터의 포즈, 마지막으로 이 그리퍼 정보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19차원의 스테이트로 구성을 했을 때 우리는 큐브 스택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학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스테이트를 이렇게 수치화해서 얻어올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마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인간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 앞에 큐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큐브를 딱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앞에 보통 큐브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지 이게 내 눈동자로부터 X축으로 얼마만큼 또 Y축으로 얼마만큼 그리고 Z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수치적으로 인식을 하지는 않겠죠. 그냥 대충 이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이 얼굴과 떨어진 거리에 이 큐브라는 물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멘틱 정보 위주로 우리가 인식을 할 뿐이지 이 큐브에 대한 수치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 물체를 다루지는 않죠, 보통. 그런데 이 MDP를 사용했을 때는 마치 이 큐브의 위치 정보를 수치화시켜서 우리 뇌에다가 입력을 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이 큐브가 앞에 있을 때 이 큐브에 눈동자 혹은 어떤 기준점이 있을 때 그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서 위치해 있는지를 수치화시켜서 그 수치 정보 자체를 우리 뇌에다가 직접 입력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사물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서 처리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큐브를 손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손을 뻗어서 큐브에 접근하는 동안 눈으로 손과 큐브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손이 큐브 쪽으로 다가가고 있구나와 같은 추상적인 정보로 환경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손이 큐브에 닿게 되면 촉감 정보로 물체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했구나를 판단하게 되고 마지막에 큐브를 잡게 되겠죠. 반면 스테이트 기반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일단 시각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를 가정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 장님이 된 상태에서 촉감도 느낄 수 없고 그 상태에서 큐브를 짚는데 손을 어딘가로 움직일 때마다 마치 신이 알려주는 거죠. 너는 지금 손과 큐브의 거리는 5cm이다. 그러다가 좀 더 움직였을 때 지금은 2.5cm야. 이런 식으로 수치 정보로 직접 바꿔서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MDP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사물의 상태 정보를 모두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깔고 가는 모델입니다. 즉, Fully Observable MDP다라는 거죠. 반대로 POMDP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MDP는 MDP인데 앞에 PO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PO라고 하는 것은 Partially Observable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POMDP를 MDP랑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자면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해보자면 MDP는 모든 게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POMDP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만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 영상은 실제로 아이작 짐의 이 큐브 스택 태스크에다가 각 환경마다 카메라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시켜놓고 렌더링을 통해서 그려낸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아까와 같이 인간에 대입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인간이 이렇게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큐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큐브를 바라본다면 이 큐브 자체가 있다라는 것을 추상화 레벨에서 인식을 할 뿐이지 큐브가 내 기준점으로부터 눈동자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서 위치해 있는지를 수치화시켜서 우리가 인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실제로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하고 유사하게 모델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쉽게 정리하자면 트루스테이트만 가지고 모델링하는 것이 MDP이고 부분적으로만 관찰이 가능한 불완전한 정보인 옵저베이션과 트루스테이트로 문제를 함께 모델링하는 것이 POMDP인데 이것이 바로 MDP와 POMDP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옵저베이션이라고 표현된 RGB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영역인 것이고 즉 인간의 눈으로 관찰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큐브의 위치 및 자세에 대한 수치 정보 등은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인 것이죠. 즉 인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실제 위치나 자세에 대한 수치 값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큐브의 트루스테이트라는 것을 신의 영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만약 RGB 영상으로 로봇팔이 큐브를 짚는 순간 그 순간을 관찰했을 때 하필이면 로봇팔의 큐브가 전부 가려서 이 영상에서는 빨간색 픽셀이 전부 사라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것이 바로 오클루전 현상이겠죠. 이때 이 옵저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 정보만 가지고는 이 오클루전 상황에서 빨간색 큐브를 관찰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스테이트 영역으로 가게 되면 큐브가 만약에 오클루전이 발생해서 화면에서 전부 사라졌다라고 했을 때에도, 또는 이 큐브가 이 화면 바깥 영역으로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했을 때에도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큐브의 실제 위치나 자세 값을 얻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시뮬레이션에서 API 함수 호출을 통해 큐브의 정확한 위치 및 자세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폴리시 네트워크에서는 MDP의 경우에는 이 시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트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수행하게 되고요. POMDP 모델링 하에서는 불완전한 정보인 RGB 이미지,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이죠. 이 RGB 이미지 영상만 가지고 폴리시는 이 판단 및 행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신의 영역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한 정보를 얻는 인간계의 영역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냐 하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학습 자체만 보면 당연히 신의 영역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는 인간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POMDP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POMDP에서는 스테이트 정보는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POMDP에서도 스테이트 정보는 당연히 활용이 되고 이 부분은 이후에 설명드릴 어시메트릭 액터 크리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슬라이드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예시에서는 옵저베이션을 RGB 영상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옵저베이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RGB 영상이다 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옵저베이션은 뎁스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라이다 센서 값, 모터의 각도 값 등등 실환경에서 직접 관찰 가능한 정보라면 모두 옵저베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어시메트릭 액터 크리틱입니다. 여기 액터와 크리틱 네트워크가 각각 있는데 보시면 왼쪽에는 시메트릭한 네트워크,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시메트릭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를 각각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시메트릭한 액터 크리틱과 오른쪽에 있는 어시메트릭한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를 구분짓는 주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일단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 각각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레이어가 3개층,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라든지 어떤 것을 썼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구조가 액터와 크리틱이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시메트릭 네트워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네트워크 구조가 동일하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액터하고 크리틱 네트워크가 어떤 입력을 받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메트릭한 구조를 갖느냐 아니면 어시메트릭한 구조를 갖느냐를 구분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시메트릭 액터 크리틱을 봤을 때 액터하고 크리틱 네트워크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입력받는 것은 바로 현재 프레임에 대한 이 스테이트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액터는 현재의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에이전트가 수행할 액션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고, 크리틱 네트워크는 그 동일한 스테이트를 입력을 받은 상태에서 액터가 이 스테이트에서 이러한 액션을 했을 때 그때의 어떤 액터의 행동이나 아니면 액터가 현재 위치에 있는 상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은 액터하고 크리틱 네트워크가 동일한 정보를 입력받아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그렇지 않고 액터하고 크리틱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메트릭과 어시메트릭 구조를 구분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똑같이 옵저베이션을 입력받아서 학습을 하면 간단할 텐데 왜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할까요? 시메트릭 구조에서는 액터와 크리틱이 동일한 스테이트를 입력받아서 액션과 밸류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MDP 설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정보가 관찰 가능하다는 이상적인 가정을 깔고 있죠. 즉 큐브 스택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본질적인 정보를 정확한 수치값으로 얻어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MDP로 현실 세계 문제를 모델링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 세계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어시메트릭 액터 크리틱으로 문제를 모델링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액터는 현실 세계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관찰 데이터인 RGB 영상을 입력받아서 액션을 수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때 크리틱도 마찬가지로 RGB 영상을 똑같이 입력해서 밸류를 출력하도록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학습 단계에서 이 옵저베이션에서는 얻을 수 없는 더 많은 정보나 본질적인 정보 또는 전체 상태를 입력받아서 가치 함수에 해당하는 크리틱을 학습하게 되면 보다 학습에 유리해집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차원의 정보를 입력받기 때문에 샘플링 효율이 올라가고 학습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고, 일반화 성능이나 학습 수렴 속도도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멘전만 보시면 옵저베이션 영상 같은 경우에는 96x 96의 그래도 좀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3 곱하기 96 곱하기 96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고차원의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풀 스테이트를 다 넣는다고 해도 현재 예제에서는 19차원 정도이지만, 여기서 스테이트를 더 추가한다고 해도 그 스테이트의 디멘전은 영상에서 오는 디멘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차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시메트릭 구조를 실제 로봇을 활용한 플랫폼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심투리얼 학습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크리틱에게 모든 상태 정보, 즉 풀 스테이트를 주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을 취하기 때문에 학습에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심투리얼 학습을 할 때에는 현실 세계와의 도메인 갭으로 인하여 영상 정보나 환경 정보에 노이즈를 주는 등의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기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RGB 영상에는 각종 노이즈를 주되 풀 스테이트 정보는 트루값 그대로를 유지하게 되면 크리틱 입장에서는 보다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액터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올라가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이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피처 값에 노이즈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시메트릭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은 크리틱도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추가된 영상으로부터 액터의 성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죠. 반면에 이 풀 스테이트에서의 트루값 자체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게 되면 보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풀 스테이트 및 어시메트릭 구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액터 폴리시의 성능을 높이게 되고, 평가 단계에서 액터를 현실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성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시메트릭 구조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논문이 있는데, 여기 아래에 2017년도에 오픈 AI에서 퍼블리시한 논문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시메트릭과 어시메트릭의 본질적인 차이는 동일한 입력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형태의 입력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느냐로 나눌 수가 있고, 어시메트릭 구조에서는 액터는 보통 영상 정보를 얻어서 액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크리틱의 경우에는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본질적인 정보, 예를 들면 물체의 위치나 포즈 정보와 같은 저차원의 본질적인 정보로 구성된 스테이트가 주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트를 구성하는 것에는 정답은 없고요. 각자 태스크에 맞게 잘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액터가 영상 정보로부터 정책 학습을 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영상 정보로부터 중요한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CN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CNN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스킵하셔도 됩니다.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네트워크는 제가 실제로 구현한 네트워크 구조와 동일하게 표현을 해본 건데요. 오른쪽에 간단하게 표현된 액터의 상세한 내용이 왼쪽 그림에서 박스 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총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앞쪽 레이어부터 32, 64, 128, 256개의 필터로 점점 필터 개수가 증가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커널 사이즈는 3x3의 크기로 고정을 시켰고, 스트라이드는 맨 처음 레이어에서만 1이고, 그 다음부터는 디멘전 축소를 위해서 각각 2의 크기로 설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라이드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일단 입력 영상 크기가 96x96으로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스트라이드라는 것은 이 커널 필터가 입력 영상을 왼쪽 상단에서 우측 하단 방향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쭉 나아가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슬라이딩 윈도우 작업의 스텝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했을 때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수행을 할 때 이 커널 필터가
첫 번째 영역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해서 어떤 피처 하나를 뽑아내고 슬라이드가 1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픽셀 쉬프트가 된 상태에서 요만큼의 영역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해서 또 하나의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만약에 슬라이드가 2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필터가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이 픽셀 건너뛴 상태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피처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슬라이드가 크면 클수록 좀 더 이렇게 스파스하게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 크기가 애초에 작기 때문에 중요한 오브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빨간색 큐브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영역의 픽셀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슬라이드가 초반 레이어에서 크게 설정이 됐다. 뭐 2나 3, 4 이렇게 크게 설정이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오브젝트의 피처를 후반 레이어에 충분히 전달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가 높은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컨볼루션 연산 수행 이후에 건너뛰는 픽셀의 수가 많아지고 그만큼 촘촘하지 못하게 컨볼루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피처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첫 번째 레이어에서 그렇게 놓쳐버리게 되면은 레이어 깊이가 깊어질수록 처음에 놓친 피처는 전달을 계속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레이어에서 영상 크기가 작을수록 슬라이드를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슬라이드를 전부 1로 설정을 해버리면 디테일한 피처 추출에는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마지막 레이어까지 갔을 때 차원이 너무 높아져 버리고 또한 그렇게 되면 피처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피처를 지나치게 큰 차원에 투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에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적당한 크기의 파라미터 값을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 파라미터 설정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마치 연금술 같이 경험이 중요한 때가 많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널리 통용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설정하고 학습을 했을 때 이 태스크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컨볼루션 연산 후에 각각의 레이어에서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리니어한 공간에서 넌 리니어한 공간으로 피처를 투영한 이후에 마지막 레이어까지 거쳐서 여기 뒤쪽에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전달되어서 결과적으로 액션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NN을 형성하기 위한 파라미터 중에 학습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초기 웨이트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번 구현에서 사용한 이니셜라이저는 케이밍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히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할 때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하거나 익스플로딩 해서 학습이 멈추거나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 웨이트 값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설정 방법은 각 레이어에서 입력되는 뉴런의 개수를 고려를 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기반으로 샘플링을 해서 초기 웨이트 값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제가 기입한 논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목적은 현실 세계를 반영한 추상화된 정보인 영상 정보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본질적인 정보를 뽑아내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고차원의 정보를 저차원의 정보로 축소시켜서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고차원의 추상화된 정보를 저차원의 특징적인 정보로 변환해서 폴리스 네트워크에 전달을 해주는 것이 CNN을 쓰는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예시를 위해 CNN 네트워크를 직접 학습을 시켰지만 실제로는 레즈넷과 같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CNN 네트워크를 직접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무엇보다 나름의 일반화된 피처들을 바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로보태스크 학습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CNN의 사용 이유와 학습 예시에 대해서 공부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NN을 설명하는 김에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본래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신호처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한국말로 풀어보면 특정 성분을 추출하거나 변형하기 위한 일종의 신호 합성 연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두 개의 파형을 합성해서 새로운 파형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게 목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이 원 신호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필터 역할을 하는 신호에 대해서 원 신호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파란색 신호가 있는데 이게 이 소스 시그널에 해당하는 원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신호가 필터 역할을 하는 커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커널 필터가 원 신호를 쭉 컨볼루션 연산을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서 검은색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원 신호가 이 필터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결과를 보이는구나를 우리는 이제 이 시각화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위에 정의된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과정입니다. 즉,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노란색 영역을 실제 수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겹쳐지는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앰플리튜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빨간색 커널 같은 경우에는 앰플리튜드가 모두 1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 커널 영역에 대해서 지금 1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균적인 반응성을 보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노란색 영역으로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앰플리튜드를 모두 이 수식에 의해서 곱한 다음에 그 곱한 중심점 있죠. 여기 중심점, 이 중심점에 하나로 다 더해서 점 하나를 찍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노란색 영역으로 겹쳐진 부분에 대해서 요 각각의 앰플리튜드, 미소 구간에서의 앰플리튜드를 모두 곱한 다음에 그 센터점에 대한 하나의 점으로 더해서 그 점 하나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컨볼루션 연산이 수행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검은색 선을 이 결과 값으로서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이미지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수식 자체는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정의가 된 것인데 디스크릿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다루게 될 텐데요. 디스크릿 스페이스에서는 미소 구간, 즉 미소 구간에 해당하는 델타 타우가 바로 1픽셀이 되겠죠. 이 1픽셀이라는 것은 디지털 이미지에서의 극한으로 작은 단위가 되기 때문에 델타 타우가 이미지 영역에서는 결과적으로 1픽셀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입력 신호인 이 이미지에 대해서 커널 필터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쭉 연산이 수행이 될 테고 그 수행된 결과 신호가 2차원으로 이제 여기서는 형성이 될 텐데 그렇게 2차원으로 형성이 된 이 신호 맵 자체를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리니어 영역으로 투영을 시킨 다음에 그게 계속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존재하는 fully connected 레이어까지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D 컨볼루션이 움직이는 이미지로 쭉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미지에서의 한 호라이즌털 라인이 있죠. 그 호라이즌털 라인을 지금 여기에 있는 1D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식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정의 자체는 fconvolve g는 t에 대한 함수로서 정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f 타우 곱하기 g t-타우 d타우로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게 의미하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타우만큼의 미소 구간으로 잘게 쪼개서 그 값들을 각각 얻어낸 다음 곱하고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 전부 더해라. 그래서 그 값을 도출해내라. t에서의 그 값을 도출해내라. 이런 의미가 되는 수식이겠죠. 지금 이거는 근데 이론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그 수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현을 할 때는 우리는 이 커널 사이즈만큼의 어떤 구간에서 이 계산이 수행이 되도록 구현을 해야 됩니다. 우선 t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커널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계속 컨볼루션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커널에 대한 중심점의 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커널이 지금 왼쪽에 있을 때 여기가 처음 구간이라고 하면은 t 콜 0일 때는 여기, 그리고 t 콜 1일 때는 여기, t 콜 2일 때 여기, 그리고 3, 4, 5 쭉쭉쭉 해서 이 마지막 위치까지 갔을 때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t 콜 0일 때는 이렇게, t 콜 10일 때는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겁니다. 결국 t가 의미하는 것은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이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때 각 구간에서
이 커널의 중심점의 위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커널이 요만큼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t를 4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커널이 여기 위치해 있으면서 동시에 이 F 신호에 대해서 겹치는 구간을 보자면은 요만큼에 대한 영역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겹쳐지는 구간이 되겠죠. 그럴 때 결국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은 여기 중심점으로부터 왼쪽부터 그 각각의 인텐시티 값, 각각의 앰플리튜드 값을 뽑아낸 다음에 그 뽑아낸 값들을 서로 곱하고 그 값들을 왼쪽부터 요만큼 겹치는 구간까지 오른쪽으로 가면서 쭉 더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에서의 커널 값 그리고 요 원신호 값, 그 앰플리튜드 값을 각각 뽑아서 곱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간 요 델타 타우만큼 이동해서 그 위치에서 각각의 앰플리튜드 값 추출한 다음에 곱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쭉 다 계산해서 더해주는 것이 바로 이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지금 커널이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왼쪽에서부터 겹치는 구간만큼 오른쪽으로 쭉 가서 인덱싱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변수가 바로 타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 타우는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보시면 G 같은 경우에는 T 마이너스 타우로 인덱싱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T가 의미하는 게 이 커널의 위치에 대한 중심점이라고 봤을 때 중심점으로부터 이 타우만큼 왼쪽으로 일단 쉬프트를 해서 오른쪽으로 이 타우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이제 겹치는 구간만큼 쭉 연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정의가 왜냐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현할 때는 이 커널 사이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곱하고 더하도록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식과 컨볼루션 연산이 수행되는 그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컨볼루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는 discrete space에서의 2D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2차원 좌표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 XY 그리고 MN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XY가 앞선 그 1D 컨볼루션 수식에서 T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M과 N이 2차원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죠. 이게 앞선 그 수식으로 봤을 때 타우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 값이다,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연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움직이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제가 이제 아래쪽에 가지고 왔는데 이 과정을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하고 그 피처로부터 이 폴리시는 행동을 수행하고 리워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높은 리워드를 얻는 방향으로 커널의 웨이트 값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높은 보상을 얻는 행동을 함에 있어 유리한 피처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 커널의 웨이트 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습 기법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커널 자체를 사람이 직접 설계해서 이 영상으로부터 피처를 직접 추출해서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제가 필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 유명한 소벨 오퍼레이터, 소벨 커널, 소벨 필터 뭐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소벨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녀석인데 소벨 오퍼레이터를 이 영상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원본 영상으로부터 엣지 성분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뽑은 엣지 이미지는 템플릿 매칭과 같은 기법을 통해서 영상 인식이나 물체 인식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피처를 사람이 직접 설계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옵티멀한 피처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상 인식을 할 때도 다양한 물체 그리고 다양한 태스크가 있듯이 소벨 오퍼레이터만 가지고는 그런 다양한 태스크들을 커버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 태스크에 맞게 또 이런 필터들을 다양하게 설계를 해서 유용한 피처들을 직접 추출해내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인식을 하곤 했었는데 그게 태스크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사람이 직접 일일이 태스크별로 옵티멀한 피처를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인데 머신러닝 기법이 도입되면서 나름의 옵티멀한 커널을 학습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자체가 참 매력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 연구에서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커널을 학습시킨 결과 이 서벨 오퍼레이터와 같이 엣지 성분을 추출하는 것이 이 유용한 피처로서 학습이 됐다라는 결과가 많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컨볼루션 설명까지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코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기반 스킬 학습을 위한 코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작짐에서 카메라 영상을 얻는 코드인데요. 코드에서 create embs라고 하는 함수를 보시면 이 안에 이 카메라 생성을 위한 여러 가지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디버그 이미지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는 아이작짐 내부의 API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디버깅을 위해서 별도로 구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true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정한 환경에 대한 인덱스가 있는데 그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는 카메라 영상이 있어요. 그 카메라 영상을 별도의 CV 창을 띄워서 그 창에서 렌더링된 연산을 이제 실시간으로 연동시켜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디버깅용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카메라 props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것은 짐 API에서 호출할 수 있는 카메라 properties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여기서 이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객체 안에는 카메라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카메라에서 생성하는 이미지의 크기를 결정짓는 width나 height에 대한 변수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시뮬레이터 공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각을 결정해주는 Horizontal Field of View라는 변수도 이렇게 값을 줘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디폴트 값은 9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Enable Tensors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만 GPU 메모리에 존재하는 카메라 센서 텐서가 있는데 그 텐서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변수는 true로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디폴트 캠 포즈, 그러니까 포지션인데 카메라가 일단 각각의 환경에 생성이 될 거고 그 생성될 때의 카메라 위치 값을 결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X, Y, Z가 되는 것이고 각각의 환경의 기준점으로부터 X축으로 0.5m, Y축 0m, Z축 1.5m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 카메라가 각각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성된 카메라가 이제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지를 그 아래 변수를 통해서 결정을 짓는 건데 이 변수가 캠스테어라고 하는 변수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위치에 카메라가 일단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캠스테어라고 지정된 변수 값이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4m, 0m, 1m 여기서 이렇게 지정된 포인트를 이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도록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10개 환경이든 100개 환경이든 모든 생성된 환경에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포인트를 바라보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위치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환경이 리셋이 될 때마다 이 위치를 조금씩 변형시켜주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카메라 prop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카메라 생성을 위한 여러 가지 변수 값들을 설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env poin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각 환경에 대한 인덱스 값이 될 거고요. 이 두 개의 인자 값을 이용해서 create 카메라 센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의미하는 것은 각 환경마다 그 환경에 존재할 카메라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카메라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그 리턴 값으로 카메라 핸들을 받게 되는데 이 카메라 핸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앞서 생성한 카메라 객체에 접근하고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핸들 값을 리턴을 받고 이걸 다시 이용을 해서 이 set 카메라 로케이션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인자 값으로 카메라 핸들 넣고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포인터 값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CXYG 그 다음에 SXYG라고 하는 값들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우리가 앞서 설정했던 카메라의 디폴트 포지션 그리고 어느 포인트를 바라볼지를 결정하는 캠 스테어 값이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앞서서 우리가 카메라 센서 객체를 생성을 했고 그 카메라를 실제로 이 위치에 이 포인트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카메라를 생성하고 환경에서 특정 위치로 위치시키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아래 보시면 get 카메라 이미지 GPU 텐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캠 텐서, 이 아이작짐에서 취급되는 텐서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데 GPU 메모리에 존재하는 이미지 텐서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 텐서 값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는 해당 카메라 핸들에 대응되는 이 카메라 텐서 포인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GPU 텐서를 리턴을 받은 이후에 이걸 다시 랩 텐서 함수를 이용해서 파이토치 형식의 텐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결과적으로 캠 텐서스라고 하는 파이썬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 이렇게 환경마다 계속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텐서를 이제 계속 어펜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어떤 카메라 이미지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캠 텐서스라고 하는 파이썬 리스트의 인덱싱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 존재하는 카메라 텐서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리스트에다가 텐서를 저장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캠 텐서가 단순히 값 자체뿐만 아니라 이 카메라에 대응되는 포인터 변수와 같은 역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스텝이 계속 진행되면서 각 환경에 있는 카메라에 렌더링된 이미지가 업데이트가 계속돼도 우리는 다시 뭐 이런 별도의 API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도 이 캠 텐서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단순히 접근만 하더라도 업데이트된 텐서 이미지 값들을 계속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엔진은 매 프레임마다 물리 엔진을 통해서 다음 상태를 계산을 하고 각 환경의 액터 및 객체의 상태를 GPU 메모리에 할당된 텐서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텐서 메모리의 업데이트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리프레시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스테이트 텐서가 있고 그다음에 DOF 스테이트 텐서, 리지드 바디 스테이트, 자코비안 텐서, 그리고 매스 매트릭스 텐서스를 각각 리프레시 해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리프레시 함수 자체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리프레시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매 스텝마다 리프레시가 된 텐서 값을 얻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API 호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업데이트된 텐서 스테이트 값을 받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리프레시에 해당하는 이 렌더 올 카메라 센서스라는 함수가 먼저 호출이 돼야 되고요. 이 함수가 호출이 되어야지만 업데이트된 이미지가 할당된 텐서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할당된 텐서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캠 텐서스라고 하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텐서 이미지를 환경별로 계속 넣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저장된 그 텐서 자체가 이 함수 하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이 리스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텐서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카메라 텐서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 스타트 액세스 이미지 텐서스 그리고 엔드 액세스 이미지 텐서스라고 하는 함수들을 각각 시작점과 끝점에 호출을 해야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일단 렌더 올 카메라 센서스를 통해서 이미지 텐서들을 이 안에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나서 카메라 텐서의 경우에는 특별히 스타트 액세스 이미지 텐서스하고 그다음에 엔드 액세스 이미지 텐서스 함수가 이제 있는데 유저가 카메라 텐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둘 API 사이에서 이 접근하는 코드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렌더 올 카메라 센서스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캠 텐서스 안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카메라 텐서들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이 안에 있는 텐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트 이미지 액세스 이미지 텐서스가 호출이 된 이후에 접근을 하고 마지막에 엔드 액세스 이미지 텐서스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의 경우에는 렌더, 스타트, 그다음에 접근, 엔드와 같은 이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을 해야지만 올바른 업데이트와 카메라 텐서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 텐서스 안에 보시면 env-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환경에 대한 인덱스 0번, 예를 들어서 0번이고 여기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0번 환경이다라고 했을 때 0번 환경에 있는 카메라가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그 이미지가 렌더링된 결과를 이렇게 이미지 텐서스로 리턴을 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왼쪽에 있는 거가 제가 디버그 이미지가 true가 됐을 때 이 CV2, 이거는 오픈CV 라이브러리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새 창을 하나 띄운 다음에
이 텐서를 가지고 이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디버깅을 위한 이제 별도의 과정이 될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첫 번째 과정으로서 여기서 이미지 텐서를 받아올 때는 이 이미지 텐서가 존재하는 메모리가 GPU 메모리가 될 거고요. GPU 메모리 상에서 뭐 바로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는 없고 이거를 이제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화면에 모니터에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 GPU 메모리 상에 있는 텐서를 CPU로 옮겨가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텐서 일단 복사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CPU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GPU 메모리에 존재하는 텐서가 CPU 메모리 상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파이토치 형태의 텐서가 될 텐데 이거를 넘파이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턴되는 이미지 변수에는 CPU 메모리에 존재하는 numpy 타입의 메모리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가지고 이 안에서 컬러 컨버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cv2 함수의 이미지쇼 함수에다가 이 변환된 변수 값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화면에다가 디버깅을 위한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코드를 다시 보니까 여기 존재하는 이 라인 있죠. CPU하고 numpy로 바꾸는 이 라인이 사실상 이 디버그 이미지 안쪽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뭐 사용하시면서 지금 따로 뭐 간단하니까 고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에서 카메라 이미지 텐서를 다루는 코드를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영상 기반 폴리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 중인 아이작진 벤치마크 코드는 기본적으로 이 RL게임즈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라이브러리 안에 CNN 구조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벤치마크 예제에 CNN 관련 예제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CNN 관련 코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config 파일에 적절한 파라미터만 설정해 준다면 CNN 구조의 폴리시 생성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파이참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오픈을 해봤을 때 왼쪽에 그 트리 구조에서 아이작짐 embs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아래에 CFG, config 폴더가 있고 그 아래에 다시 가보면 이 트레인 폴더가 있어요. 그 트레인 폴더 안에 가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제인 프랑카 큐브 스택 이미지 ppu.yaml이라고 하는 config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안을 살펴보시면 CNN 키가 붙어 있고 그 아래에 보시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CNN 구조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파라미터 값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타입은 컨볼루션 형태의 2D 타입이고 input shape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니셜라이저로서 k-밍 노멀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이쪽 뒤쪽에 이제 잘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니셜라이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는 이제 아이덴티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컨스트 이니셜라이저, 뭐 orthogonal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주석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convs라고 하는 키 아래 보시면 필터가 이제 32개, 64개, 128, 256 이제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 커널 사이즈가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스트라이드는 1,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디멘전 축소를 위해서 각각 2씩 설정을 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딩은 기본적으로 1로 설정을 해 두었고 액티베이션은 렐로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값은 제가 뒤쪽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config 파일이 있으면은 이 config 파일이 실제로 RL게임즈 라이브러리 안에서 동작을 하면서 실제로 CNN 네트워크 자체를 구성하는 코드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RL게임즈 라이브러리 안에 알고스 토치 그 아래 네트워크 빌더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 안에 가보시면 클래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A2C 빌더 그리고 그 하위에 네트워크 있고 forward라는 함수가 있고 지금 라인 넘버로서는 382번 라인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인퍼런스 할 때 기준으로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실제로 생성되는 위치는 다른 곳에 있겠죠. 어쨌든 저는 이제 포워드 과정에서 일단 디버깅 모드로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본 거기 때문에 이 변수를 찾아보시면 실제로 어느 시점에 생성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네트워크를 실제로 생성하는 파일은 이 네트워크 빌더 파일 안에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버그 모드를 통해서 생성된 파일 구조를 보시면 시퀀셜 객체로 묶여서 이렇게 2D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렐로 함수와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MLP도 이 파일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유닛이 1024.512.256 앞서 설명드린 구조하고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이 MLP에서는 엘루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한 내용이나 구현이나 아니면 이 인퍼런스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파일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리틱 네트워크 생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제가 어시메트릭 액터 크리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 모듈이 마찬가지로 이 RL게임즈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게 centralvalue.py라고 하는 파일 안에 이 centralvalue train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틱 네트워크가 출력하는 게 액터의 현재 스테이트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value를 출력하는 네트워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value라고 하는 키워드가 포함이 된 것이고요. 이 central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가치를 추정한다는 의미에서 central이라는 키워드가 쓰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어떤 느낌인지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태스크에서는 크리틱에 전달되는 정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크리틱 네트워크의 구조를 간단하게만 구성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고요. 너무 고차원으로 해도 오버피팅 등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의 크기에 맞춰서 네트워크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센트럴 밸류 클래스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도 마찬가지로 config 파일에다가 이 센트럴 밸류 config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원소들을 쭉 추가를 해주면은 이 구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프랑카 큐브 스택 이미지 ppo.yaml이라고 하는 이 config 파일 안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파라미터는 aux input dim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가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액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이 이미지 옵저베이션만 가지고 액션을 결정을 했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힌트가 될 만한 어떤 보조적인 정보를 제공을 좀 더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때 줄 수가 있는 정보는 조인트의 앵글 값이나 아니면 그리퍼의 포즈와 같이 실제 로봇 환경에서도 값을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로 보통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9라는 숫자는 이제 조인트 앵글 값이 7개 이고, 그리고 그리퍼 포즈 값을 우리가 2차원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그 2차원 값을 더해서 총 9차원의 정보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구현을 하게 되면은 옵저베이션 정보가 일단 들어가서 CNN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피처가 뽑히겠죠. 그리고 그 피처에다가 해당 옵저베이션 프레임과 대응되는 실제 조인트 앵글 값하고 포지션, 그리퍼 포즈 값을 컨캐터네이션을 해서 MLP에다가 최종 인풋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피처 디멘전과 그리고 이 9차원이 더해진 것이 최종 MLP에 대한 인풋 디멘전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옵저베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 정보이면서도 추상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추상적인 정보에 실제로 대응되는 실제 값을 이렇게 같이 함께 넣어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게 되면은 실제 학습 효과가 많이 좋아진다라는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학습을 해봤을 때도 이 보조 정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정보들을 실제 환경에서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급적 넣어주는 것이 학습에는 확실히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제가 이 부분을 실제로 구현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이게 구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겠지만
이걸 실제로 작동하도록 구현하기 위해서는 RL게임즈 라이브러리 자체를 좀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현까지는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라이브러리를 건드리게 되면은 이 구현 자체는 간단하더라도 코드 구조가 조금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시다가 필요하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를 좀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구현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config 파일에만 추가를 해놨고 구현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앵글 값이나 그리퍼 포지션 값 등등은 실제 로봇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다면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학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 영상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전에 학습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타 정보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습 과정에서 저는 싱글 GPU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고 그때 GPU의 스펙은 RTX 6000A 모델, GPU 메모리가 48기가인 모델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스테이트 기반으로 큐브 스택을 학습을 시켰을 때는 만회폭 정도만 학습을 시켰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이 태스크를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지 기반으로 학습을 시켰더니 만회폭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2만회폭 정도는 학습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학습을 시켰을 때 태스크가 어느 정도 스테이트 기반 때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미지가 아무래도 그 디멘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스테이트처럼 이제 수천 개 이상의 어떤 학습 환경을 생성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메모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적은 메모리 사이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지의 어떤 큰 디멘전이 이 학습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학습 환경을 생성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기반으로 학습을 할 때 저는 512개의 환경을 생성을 해서 이 병렬로 학습을 시키게 되었고요. 근데 만약 이거보다 이제 메모리가 좀 부족한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512개보다 더 이제 다운시켜서 생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학습 시간은 얼마나 걸렸냐? 에포크당 13초 정도가 걸렸고요. 이걸 2만의 폭을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 72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한 3일 정도 걸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학습에서 사용한 영상 크기가 96x 96 사이즈의 RGB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2만의 폭 정도로 시킨 건데 실제 로봇에다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40480 정도의 RGB 이미지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미지 크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에 640480 RGB 영상을 기준으로 동일한 태스크를 이만큼 학습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걸릴지는 각자의 상상에 좀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강화학습이라는 학습 방법이 이런 토이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많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제 고차원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너무나 또 많은 비싼 리소스가 요구된다라는 점 등이 단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은 좀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실습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저는 파이참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그 아래 cfg, config 폴더 안에 보시면 태스크하고 트레인에 대한 config 파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태스크를 보시면 여기 새롭게 추가된 파일이 기존에는 이제 프랑카 큐브 스택이라고 하는 컨피그 파일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 프랑카 큐브 스택 이미지라고 하는 컨피그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열어보면은 내용 자체는 기존 거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이제 내용은 같더라도 파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추가를 해 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바뀐 부분이 트레인에 들어가 보시면 프랑카 큐브 스택 이미지, 기존 게 이제 프랑카 큐브 스택 PPO라고 하는 녀석이었는데 이거 말고 이미지 버전으로 새롭게 추가된 컨피그 파일이 요거죠. 이 뒤쪽에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열어서 보시면 일단 기존
학습과는 뭐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미지 기반의 정책 학습을 하기 위해서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강의 슬라이드에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이 CNN 키워드 있죠. CNN 엘리먼트 안에 이제 하위 엘리먼트들이 쭉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제가 슬라이드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쭉 내려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Central Value Config라고 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는 이제 그 Asymmetric Actor Critic에서 크리틱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fig 파일은 받고 그 아래 내려가 보시면 태스크 폴더 안에 이 기존의 프랑카 큐브 스택에서 이미지라는 키워드를 추가를 해서 새로 만든 파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이미지 생성, 그러니까 이미지를 핸들링하기 위한 그 관련된 코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버그 이미지 변수도 있고 카메라 프롭스, 카메라 프로퍼티스를 설정하는 코드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프레시 하는 쪽도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리프레시 이미지 텐서스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렌더링하고 그리고 스타트 이미지 텐서스 스타트 액세스 이미지 텐서스를 호출해서 그 사이에서 이미지 텐서에 접근해서 그 텐서 값을 얻어오는 코드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관련된 코드는 여기 프랑카 큐브 스택 이미지 파이라고 하는 이 파일에 구현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미리 학습을 해놓은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한번 돌려볼 거예요. 제가 학습을 시킬 때 처음에는 맥스 에포크를 만 에포크로 이제 동일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학습을 시켰는데 성능이 이제 원하는 만큼 나오지가 않아서 만의 폭을 더 돌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훈련된 모델에 대한 폴더가 두 개가 있는데 처음 거는 안에 들어가 보시면 100에폭마다 이렇게 저장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 에폭까지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돌려봤을 때 원하는 수준의 어떤 성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이어서 만의 폭을 더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아래쪽에 있는 프랑카 큐브 스택 이미지 언더바 13205852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이 폴더명이 있는데 이 폴더 안에 가보시면 만부터 시작을 해서 2만 에포까지 학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위쪽에 프랑카 큐브 스택 이미지 .pth 그러니까 이 에폭 넘버가 들어가 있지 않은 파일이 있는데 이 모델 파일이 이제 학습을 하다가 베스트 모델로 계속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모델을 한번 돌려볼 거예요. 이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 보시면 테스트 파일이 있죠. 이 안에 들어가서 이 폴더란이 있어요. 이 폴더 변수명을 내가 돌리고자 하는 모델에 폴더명이 있을 건데 지금 요 이름으로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름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폴더 네임에다가 이렇게 카피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런 테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기존에 학습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우리가 이미지 기반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렌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환경에서 실제 카메라 텐서를 얻어와서 그거를 CPU 영역으로 넘긴 다음에 그 CPU 영역에서 CV2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 본 거고요. 뭐 확대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 결과적으로 이 태스크 자체는 영상 입력을 기반으로 이 큐브 스택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가 그 스테이트 기반으로 큐브 스택을 했을 때 그때와 좀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큐브를 일단 집어서 녹색 큐브 위에 적당히 얹어 놓는 정도까지만 했고 사실 리오드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빨간 큐브를 집어서 이 녹색 큐브 위에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로봇 팔이 그리퍼를 벌린 다음에 오픈을 한 다음에
사실 그리퍼를 이렇게 빼줘야 되는 것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학습이 사실상 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스테이트 기반으로 했을 때 디폴트로 설정된 리오드에 의해서 학습을 한 그 성능하고 유사한 성능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제 2만F까지 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스테이트보다는 살짝 성능은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태스크에 대해서는 학습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2만F까지 학습을 시켰을 때의 모습을 이제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 봤고요. 일단 요거는 종료를 시키고요. 종료를 시킬 때 지금 이제 이렇게 X 버튼을 눌러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그 코드상에 보시면 여기 이 프랑카 큐브 스택 이미지 파일 안에 보시면 제가 코드를 넣어놓은 게 ESC 버튼을 눌렀을 때 종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ESC는 이제 이 오픈CV 라이브러리 디스플레이 창 있죠. 이 상태, 그러니까 여기 창을 이제 마우스 클릭을 해서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ESC 버튼을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 네, 이 창이 종료가 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뭐 별거는 아닌데 그냥 이런 기능도 구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학습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이제 기존에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테스트를 통해서 돌려볼 수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새롭게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트레인 파일, 제가 미리 띄워놓은 파일이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테스트가 있고 트레인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열어보신 다음에 이 파일에서 사실은 이제 설정값을 가지고 오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config 파일이 지금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냐? 여기 아까 그 cfg 폴더 있죠?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config.yaml이라고 하는 그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쭉 내려 보시면 디폴트 태스크를 제가 프랑카 큐브 스택 이미지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트레인 파일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 태스크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여기 numembs라고 하는 게 있어요. 512개의 환경을 띄워가지고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도 하고 이렇게 설정을 시켜 놓기는 했는데 기존의 스테이트 기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값이 확 줄기는 했죠. 영상 텐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 한계상 상대적으로 작은 환경 개수를 설정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작다고는 해도 이 512개의 환경을 띄우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그렇게 작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스테이트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작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config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 태스크명하고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설정한 상태에서 다시 트레인 파일로 가서 이 파일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run train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그 config 파일에 설정된 프랑카 큐브 스택 이미지 태스크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는 512개의 환경을 띄워 놓은 상태이고 여기서 경험 데이터를 얻어서 그 경험 데이터 가지고 보상 함수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카 큐브 스택 태스크를 이 영상 기반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한 회폭이 학습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스테이트 기반에 비해서는 일단 렌더링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렌더링을 통해서 얻은 텐서를 이렇게 수집하고 그때 수집된 텐서 자체가 스테이트 기반에 비해서 굉장히 고차원이기 때문에 고차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연산 코스트가 있겠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트는 막 이 로그 기록이 막 쭉 올라갔었는데 영상 기반으로 학습을 할 때는 환경 개수가 512개로 이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차원의 텐서 값을 가지고 연산을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렌더링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연산 속도, 학습 속도는 느릴 수밖에는 없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트레이닝 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일단 ESC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종료가 됐고 방금 트레인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학습을 시켰는데 초반 결과가
여기에 지금 폴더가 생성이 돼서 아직 저장까지는 안 됐는데 일단은 방금 학습시킨 것에 대한 내용을 결과물을 저장하기 위한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델리트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드 설명을 드렸고 트레인하고 테스트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 관련된 코드를 GitHub에다가 업로드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그 GitHub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다운받아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또 어떻게 다운받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 실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여기다가 저희 그 GitHub 페이지를 띄워넣기는 했는데 자, 여기 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가냐, 일단 저희 트윅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그 GitHub 페이지 링크가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메인 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이작짐 엠브즈 TWK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리드미 파일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관련된 설명을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New Task란에 보시면은 여기 프랑카 큐브 스택 이미지 태스크와 관련된 새롭게 추가된 파일들도 이렇게 구조와 함께 기술을 해놨고요.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쭉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우선은 이 현재 버전에 대한 그 코드를 다운받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드란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링크 있죠? 이 HTTPS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링크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제가 폴더 하나를 테스트용으로 생성을 해놨어요. 홈 폴더 안에 git 테스트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놨고 이 상태에서 이제 클론을 하시면 되는데 클론을 하는 방법은 여기 커맨드 창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 git 테스트 폴더가 있죠. 이게 방금 설명드린 이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LS를 눌러보시면 여기서 봤던 이 파일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클론을 해볼게요. git 클론 한 다음에 아까 여기서 복사했던 이 주소를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 페이스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단축키를 쓰셔도 되는데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러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서 클론을 쭉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클론이 돼서 해당 프로젝트 폴더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새롭게 추가된 태스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코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뭘 볼까요? 태스크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프랑카 큐브 스택 이미지 이 파일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클론 작업은 잘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파이참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이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뭐 VS 코드나 다른 에디터를 쓰시는 분들은 뭐 그 해당 에디터를 쓰시면 되고요. 다시 파이참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새로 오픈을 해볼게요. 자, git-test 폴더 안에 아이작 짐 엠브즈 TWK 트윅 이 폴더를 오픈을 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된 리드미가 맨 처음에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버추얼 엔바이러먼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말고 여기서 컨트롤 알트 S를 누르게 되면 이 세팅스를 바로 띄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프로젝트 들어가 보시면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리고 이걸 눌러서 자, 아이작짐을 선택을 해서 이 환경, 이 콘다 버추얼 환경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자, OK를 누르게 되면 아이작짐 버추얼 환경에서 깔려있던 라이브러리들 내지는 관련된 세팅들을 지금 이 현재 프로젝트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기 아이작짐 엠브즈가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까 테스트 트레인이 있어요. 여기서 트레인을 눌러서 일단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런 테스트를 해봤을 때 학습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트레이닝을 위한 환경이 생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디버깅용 이제 RGB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창도 잘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 클론을 한 다음에 바로 트레인만 누르게 되면은 프랑카 큐브 스택 이미지 태스크를 학습을 시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로그 뜬 거 잘 나왔죠? 자, 일단 트레인이 잘 되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ESC 버튼을 눌러서 일단 없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해볼 거는 테스트인데, 일단 우리가 방금 트레인을 통해서 그 트레인 결과가 저장이 될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확인해 볼 게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은 모델을 가지고 여기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클릭 히어 투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게 되면 제가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모델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미리 받아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다시 아까 기테스트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이 압축 파일을 우리가 이 다운로드 폴더에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일단 여기다 복사한 다음에 압축을 푼 결과 파일이 요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 폴더 구조 그대로 이렇게 압축이 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NN 폴더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 파일 하나하나가 사실은 한 500메가 정도 되기 때문에 모든 에폭에 대한 파일을 다 담지는 않았고요. 중요한 파일, 그러니까 베스트 파일이나 라스트 파일,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 에폭 그리고 마지막 에폭 파일 정도까지만 제가 그 압축 파일에 넣어놨기 때문에 4개 정도 파일만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자, 요 폴더 있죠? 요 폴더를 제가 카피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컷을 해서 이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안에 들어가시면 아이작집 멤버즈 폴더 들어가 보신 다음에 여기 런스 폴더 있죠? 이 런스 폴더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페이스트 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파이참 프로젝트로 가신 다음에 지금 복사된 폴더가 이 폴더가 되겠죠. 그래서 안에 확인을 해보시면 NM 폴더에 그 학습된 모델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폴더명을 복사를 할 거예요. 카피를 누르신 다음에 테스트 파일을 열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신 다음에 여기 폴더 변수가 있습니다. 이 폴더 변수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 이름하고 제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그 폴더명하고 기본적으로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실은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다른 모델을 만약에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폴더명을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이 폴더 변수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 파일을 실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런스 폴더에다가 복사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좀 더 가까이 보실 수도 있고요. 가끔 이제 이렇게 태스크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큐브 스택 태스크를 이미지 기반으로, 영상 기반으로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추가된 프랑카 큐브 스택 이미지라는 태스크를 어떻게 학습시키고 또 어떻게 실행을 시키는지, 그리고 이 깃허브 페이지에서 어떻게 클론을 한 다음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다운받아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실습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작짐 태스크를 스테이트 기반이 아닌 영상으로 학습하기 위한 방법과 코드를 실행시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기반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학습 시간과 메모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습 돌리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고통이거든요. 그래도 시뮬레이션을 벗어나서 실환경 적용이나 현실성을 부여하려면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작짐에서 영상 기반으로 학습시키는 코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